가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는 부동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설원을 가진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 가득 차 있는 스위스 전역 곳곳에 군사 시설이 가득하다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같은 주변 강국들은 유독 스위스만은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도 스위스는 대표적인 중립국가이며 여러 국제기구가 거주해 있고 은닉재산의 도피처인 스위스은행도 유명합니다. 중립국이라 하면 어느 한 세력에 편승하지 않고 어떠한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인데요. 7,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던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스위스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당시 광기의 히틀러로부터 자국을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넘사벽의 방어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방어 시스템은 강대국들이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무적의 전차부대 독일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한 이유는 스위스 산악 모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한 대부분 높은 산악지역으로 국토의 60%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로 세계적입니다. 산을 제외하고 땅으로 스위스에 진입하려면 터널도로 다리를 지나야만 스위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올 때 이러한 진입시설들만 차단한다면 스위스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높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는 것인데 이 또한 전군이 동사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산과 통하는 모든 진입로에 폭탄을 설치해 무너뜨리기만 해도 루트는 모두 차단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아닌 다음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늘길을 통해 전투기로 스위스 진영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스위스 산속 곳곳마다 작은 주차장 같은 스위스 공군기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스위스의 주력 전투기인 FA-18C 또는 F-5E 등과 같은 기종이 잠복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들의 전투기 입장에서는 산속에 파묻혀 있는 이 작고 낡은 모습의 기지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공군 전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워 일촉즉발의 생사가 결정되는 만큼 이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듯 땅으로도 하늘로도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든 군대를 영끌해서 무너진 터널을 파고 헤엄치고 해서 육지로 진입이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할까요? 그래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위스에 이러한 험한 지리적 이점만 있었다면 적국들이 스위스 침략을 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위스도 군대가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위스는 독특하게도 한국과 비슷한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남자들도 20살이 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복무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한번 입대하면 2년 남짓 복무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제대하는 방식인 반면 스위스는 20살 때 신병교육 18주를 받고 21세부터 26세까지 매년 3주간 복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6세까지 군복무가 37세까지 11년 동안 예비전력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스는 이러한 의무복무제도를 바탕으로 세계 군사력 30위로 만만치 않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외의 한국과 비교하면 약하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국토 면적, 중립국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순위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휴전 중인 국가가 아닌 철저하게 중립국인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군사력 유지는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한국처럼 예비 전력이 존재합니다. 위급 상황 시 즉각적으로 동원 가능한 예비 군수가 무려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스위스가 더 강점인 점은 총기 보유 가능 국가라는 것입니다. 가정 내 무기 보유국 3위인 만큼 국민들이 총기 사용에 익숙해서 유사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투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30만의 예비군들이 평소에 집에서 잘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전투복을 갈아입고 소총을 챙겨서 전투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군사력으로 스위스군과 예비군을 다 뚫고 진입에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적군이 한시름 놓고 쉬고 있는데 지나치던 평범한 집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굵직한 굴뚝 같은 게 나옵니다. 앞불사 대포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 앞서 공군기지 말고도 집으로 위장한 대포 약 2만 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이 대포가 어느 문에서 열려 어떻게 발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를 계속 살피면서 천천히 진격해야 합니다. 탱크를 통해 대포를 막아가며 전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블록 즉 대전차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적 요충지가 많은 지역에 이러한 콘크리트 블록이 스위스에는 산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스위스의 엄청난 방어력에 적군은 결국 동맹국을 모두 규합해 총폭격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군의 피해가 엄청나고 무차별 폭격이 성공하더라도 스위스 국민들은 모두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벙커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당시 벙커 국가라 불릴 만큼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지하 벙커가 존재해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개인주택에 있는 지하 벙커 수는 무려 30만 개, 그리고 공공 벙커는 5,100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벙커들은 최장 6개월 동안 의식주, 의료 등을 해결할 수 있고, 공공 벙커들은 문 두께만 1m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수용 능력 또한 무려 110% 정도로 전 국민들을 수용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어 유럽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과는 달리 지난 90년 남짓 스위스는 전쟁과는 거리가 먼 중립국임에도 방어 시스템에 각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스위저 멘탈리타시라고 불리우는 스위스 정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스위스인들의 기질, 성향, 성격, 문화라는 말이 많으며 이들의 성향 중 고습도치 사고방식은 쉽게 그 뜻을 유추하게 합니다. 자연과 지리적 환경을 이용한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하려는 강한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역사는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참패를 당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 패배하는가 하면 이들 나라들의 지배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실로 충격적인 방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독일은 타넨바움 계획 등 스위스 점령 계획을 종종 수립했지만 지형이 험하고 요새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피해도 예상됐고 막대한 전쟁 비용 결제 창고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마침 스위스 은행도 나치 독일에 협조적이어서 굳이 당면한 소련 등 적을 상대하는 데 바빠 스위스 침공은 실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위스군은 커다란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설치된 모든 폭발물을 제거했다고 2014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벙커의 경우는 유사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만 보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방어시설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어 어느 강국도 넘볼 수 없는 국가로 알려집니다. 스위스는 특히 용병 시스템이 유명한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총기 소유와 교육을 장려하고 총기 사고율 또한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위스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막강한 방어 시스템과 정치, 외교적 능력을 갖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스위스는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에 포위된 약소국이지만 성공적으로 국가를 건설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과거 합스부르크에 둘러싸여 한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여건에 있지만 스위스의 성공이 자연의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일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영세 중립 지위는 스위스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복합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곧바로 스위스 내부로 점화되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 역사의 반복을 경험합니다. 15세기 종교혁명으로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간 대립이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교, 구교 국가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시험대가 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12년 대내외적인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나폴레옹 전후 처리를 위한 1815년 빈회의에서 강대국들은 스위스의 영토 불가침과 영세 중립 그리고 무장 중립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스위스는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최초의 영세 중립 국가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스위스의 총사령관 프랑스계 앙리 기상은 나치 독일이 중립국을 침략하겠다고 선언하자 알프스 전역에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저항하는 전략을 세우고 알프스의 요로의 지하 요새 23,000여 개를 개수하기에 이릅니다. 강력한 무장 중립을 선포하고 독일군이 침공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관계는 결국 여러모로 실익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위스 침공은 포기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이후 국내외적으로 확고히 중립국의 지위를 인도주의적 영역으로 확대했고 그것이 적십자 활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핵무기가 등장하자 핵을 가질 수 없는 중립국 스위스의 안보태세는 핵전쟁과 핵오염에 대비한 3,500개의 방공호 시설과 유사시 전 국민이 대피하여 수개월간 생활할 수 있게 대비하는 등 생존과 번영을 위한 자결과 무장안보는 역사적 전통이 되었습니다.